네, 오늘 책은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입니다. 요즘에 뭐 잘 나가는 책들, 뭐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자신을 찾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을 찾는 책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에세이예요. 음,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너무 건조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한 번은 에세이를 좀 읽고 싶다는 생각에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소소소 라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추구하고 저도 추구하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소소소의 첫 번째 소가 작을 소자예요. 그러니까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도 좀 재밌게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이분 저자 소개를 제가 읽고 법복을 벗었다라고 나와서 저는 그 스님이 그 절복, 승복 있잖아요. 그걸 벗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30년 동안 그래서 그 스님이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법복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보시죠. 30년 법복을 벗고 변호인이 된 저자가 지난 몇 년 동안 나라는 존재와 우리의 삶에 대한 더욱 깊어진 사유와 통찰을 보여주는 60편의 글을 모았다. 스마트폰, SNS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촘촘한 인간관계를 우리 앞에 들이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진짜 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자는 SNS가 난무하고 온갖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짜 삶과 진짜 삶, 말하자면 본질적인 삶과 비본질적인 삶에 대한 깊은 사유가 필요함을 나직하게 역설한다. 저자 윤재윤이라는 분은 3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임하시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쇼 서머리 같이 보시죠. 소소소 10여 년간 우리 집 식탁 벽에 붙어있던 글자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던가 선생님이 숙제로 자기 집에 가훈을 제출하라고 했다. 가훈이 있을 턱이 없어서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끙끙댄 끝에 마침내 탄생한 문구였다. 어떻게 해서 이 문구를 만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것을 식탁 옆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그때도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프린터로 큼직하게 뽑아서 벽에 붙여 놓았었다. 그 이후 이사를 하면서 이 가훈을 적은 종이는 사라졌고 잊혀졌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제목을 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는 선뜻 이 문구를 내놓는 것 아닌가. 아마 자신에게 이 문구가 가훈 비슷한 의미가 있었나 보다. 새삼스레 이 문구를 곱씹어 보니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 같다. 그 소소소는 첫 번째는 작을 소자, 두 번째는 본디 소자, 세 번째는 웃을 소자. 그렇답니다. 저도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소소소, 작을 소, 본디 소, 그러니까 뭐 바탕 할 때 그 바탕 소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웃을 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책을 풀어나갔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오랫동안 이 세 글자를 벽에 붙여놓고 지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집 분위기와 나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 아닐까. 이 책에 실린 어줍지 않은 글들의 밑바탕에 흐르는 공통 분모를 나타내는 문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문구가 옛 식탁 벽에서 책 표지로 이사를 하여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문구를 책 제목으로 정하고 사전을 찾으며 글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작을 소, 이는 적을 소의 뜻도 갖고 있다. 조심하다라는 뜻도 있단다. 작게, 적게, 조심스레 마음 먹고 행하라는 의미이겠다. 본디소,
꾸미거나 덧붙이지 아니하다. 바탕, 질박의 뜻이다. 아무런 빛깔도 없다는 의미에서 흰 빛깔을 뜻하기도 한다. 생긴 대로 봄 바탕대로 꾸미지 않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나타낸다. 웃음소. 이 글자를 파자하면 대나무에서 나는 소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웃음이다. 웃음은 단순히 웃기는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는 마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야 가동하고 깊은 데서 터져 나오며 이때 마음이 아래에서 위로 열린다. 아무리 짧은 웃음도 그 순간 하늘의 느낌을 갖게 된다. 소소소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는 순 우리말인데 바람이 아주 부드럽게 부는 모양을 뜻한다. 작게 본디 바탕대로 웃으며 사는 모습이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모양과 같지 않을까. 대나무 숲에 바람이 불 때 소소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하여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듯하다. 우리 그 대나무 밭 같은 데 가면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 때 사 하면 차차차차차차차 그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정신적 생태계도 답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짐을 가볍게 하고 자기에게 웃어주는 소소소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천사들이 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나 봐요. 천사들이 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랍니다. 네. 보니까 1장은 작을 소자에 관한 거, 2장은 아까 바탕소, 본디소에 관한 거, 3장은 웃음소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4장은 세 개를 다 합쳐서 나답게 사는 기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생기네요. 숏서머리 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나온 책이네요. 따끈따끈합니다. 1장 작을 소자 작아야 날아오른다. 누구에게나 신이 있다. 얼마 전 지인인 A의 부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A는 나보다 2살 아래로 중견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별명이 건강전도사였다. 건강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섭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활력이 넘치고 성품이 쾌활해 만나면 항상 풍성한 기운을 얻곤 하였다. 빈소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듣고 보니 안타까웠다. 그는 몇 년 전 암에 걸렸고 이어 전신마비 증세까지 생기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사실상 삶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기 넘치던 사람이 절망 속에서 떠나다니 건강과 활력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자 견디지 못하였던 것 같았다. A의 죽음을 보면서 김명주 변호사가 생각났다. 김 변호사는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년여 투병하였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누린 것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삶을 긍정하였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중심으로 믿는 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두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 삶의 중심이 드러났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중심이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리라. 신학자 엘버트 놀런은 이러한 삶의 중심이 바로 신이라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신이 있는 법이다. 누구나 무엇인가를 자기 삶의 으뜸으로 삼는 것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돈, 권력, 위신, 자아, 출세, 사랑 등등 각자 삶에서 자신의 의미와 활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으로나마 자기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어떤 것이 있게 마련이다. 누구에게나 신으로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는 법이다. 우리가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명박 같은 분들은 돈이 최고 가치겠죠. 여러분은 어떤 게 최고 가치인가요? 사실 저는 약간 명예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저의 가치에서는 예, 명예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아니 뭐 돈도 벌리면 그러니까 명예를 어느 정도 사람이 지키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어쨌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자신이 신으로 모시는 게 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평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거나 내가 급박한 상황으로 몰릴 때 그게 드러나는 거죠. 신에 관한 존재적, 존재론적 논의에 대비하여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근본적인 믿음, 체계를 작용적 신학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자기 삶을 움직이는 신과 같이 절대적인 힘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결국 신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셈이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한 사람은 외모를, 여러 모임을 허덕이며 쫓아다니는 사람은 인맥을 신으로 삼고 사는 셈이다. 이를 얻으면 신나서 들뜨고 얻지 못하면 우울해하며 고통받는다. 이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네 삶의 흔한 모습이다.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만 이렇게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또 괴롭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 내가 이렇대.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누구 닮았대. 아, 그 사람 미쳐요. 닮았다고 하면은 또 싫어하고, 그게 뭐 좋은 게 아니니까. 좋은 게 아닐 경우에. 그리고 안 닮았다 그러면은, 아, 근데 이렇게 닮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답정너죠. 보통 외모에 관한 답정너가 가장 많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을 모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중병, 사업 실패 등 삶의 위기 앞에 서면 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노인들은 쇠약해지는 신체와 삶의 끝을 보면서 자신의 신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인가 자문한다. 이어서 앞으로 어떤 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따라온다. A는 이 질문을 받고도 건강과 활력이라는 오래된 신을 버리지 못하였고, 김명주 변호사는 삶이 선물이라고 가르쳐준 신을 새롭게 만났던 것이 아닐까. 참된 신은 두 가지 본질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영속성이 첫째요. 그를 믿고 따를 때 그 열매가 좋은 것이 둘째다. 이게 참된 신의, 본인이 생각하는 참된 신의 본질이죠.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영속성,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돈, 건강, 체면, 안락을 신으로 삼고 살고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명예는 약간 체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 자체는 삶에 필요하며 가능하면 노력해서 갖추고 사는 게 좋다. 문제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 신의 위치를 차지할 때 생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노쇠를 피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인 신으로 받아들이면 절망은 피할 수 없고 단지 언제 그 시간이 오느냐만 문제될 것이다. 또한 돈과 안락함이 삶의 기쁨과 성장을 가져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것인 셈인 것이다. 나의 신은 무엇인가? 참된 신인가? 거짓 신인가? 나의 신을 믿음으로써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삶이 불안정하고 어두워지는가? 지금 멈추어 서서 자신을 깊이 살펴볼 일이다.
클린턴의 돌멩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지 2년이 지난 1994년 초 큰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이다.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난 상태여서 돈을 갚을 능력을 잃었다. 멕시코가 파산하면 불법 이민자가 대량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올 것이고 교역량이 줄어서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를 원조하여 파국을 막는 것이 시급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멕시코에 대한 원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멕시코가 소생하지 못하면 돈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대통령 재선의 꿈도 물거품이 될 것이 명백하였다.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나 클린턴은 단호하게 멕시코에 28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모들조차 깜짝 놀랄 만큼 신속하고 대담한 결정이었다. 결국 그의 지원으로 멕시코는 위기를 벗어나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회생에 성공하였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 결정을 클린턴 재임 중 가장 인기 없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에 관하여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무엇을 생각을 하는지 특정한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먼 곳까지 내다보고 모퉁이까지 살펴야 하는 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다. 국민은 장기적으로 나라에 옳은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고용한 것이다. 멕시코를 돕는 일은 미국의 옳은 일이었다.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것저것을 다 재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쪽박 차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잘 됐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 그거는 좀 사람의 운과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에 대한 그 결과는 아무리 장밋빛이라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났더니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하고 나랑 너무 잘 맞아서 결혼을 했어. 제가 선택을 했겠죠. 근데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은 그 선택에 대한 어쨌든 나는 이런 저런 걸 다 재보고 성격도 맞고 뭐 어떤 돈적인 부분도 맞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도 뭐 이제 가정 환경도 잘 맞고 이래서 결혼을 했지만 그게 불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사실 우리가 노력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진짜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클린턴이 치명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은 비결은 여론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벗어나 먼 곳까지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데 있을 것이다. 여론이란 보이는 현상에 주로 영향을 받는 집단적 의식으로서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여론은 현재 상태에 경도되기 때문에 사회의 장기적 비전을 형성하지 못한다. 여론이란 사람으로 치자면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같다고 하겠다. 자신의 감정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고 비전을 갖지 못한다.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감정의 변화에 유의하되 이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도자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되 여론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비전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어쨌든 그거 투표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투표를 하기 전에 많은 언론들이 거짓말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브렉시트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죠. 이거 언론이 우리를 속였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돌아갈 방법이 좀 없는 상태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그렇게 지금 뭐 영국에서 굉장한 많은 돈을 다시 이제 들여서 돌아갈지 아니면 이 상태로 있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요즘 우리 사회는 여론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같아서 염려된다. 마치 감정이 잔뜩 올라 흥분한 상태에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할까. 이번 총선에서도 여론조사가 핵심적인 도구가 되었다. 평상시에도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냉정한 분석에 앞서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표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의 장래에 대하여 소신을 펴기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눈치를 보며 줄타기를 한다. 몇 년 전에는 정책 결정을 아예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웃지 못할 제안까지 나오기도 했다.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되면 역사를 내다보면서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근시안의 아청꾼이 될 수밖에 없다. 클린턴은 임기의 마지막 밤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작은 돌멩이를 들여다보면서 지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가져온 돌 조각이었다. 참모들이 회의하다 종종 논쟁이 벌어져 흥분하면 그는 이 돌을 가리키며 이 돌이 보입니까? 이게 3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목숨들일 뿐입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일을 계속합시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 돌 덕분에 역사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도자의 생명은 역사를 의식하며 길게 보는 지혜를 갖고 또한 여론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는 데 있다. 자기가 믿는 바를 따르다가 여론에 부딪혀 희생될 수도 있음을 알고 이를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80%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한창 바쁜 대권 주자들에게 한강변에서 잘생긴 돌멩이를 주어서 하나씩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갑자기 정치인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실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월급을 줄이고, 그리고 보좌관들이 지금 11명인가 12명 되거든요. 보좌관도 줄이고, 한 명당 이제 그 권한을 좀 줄이고, 실제 그 남는 돈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뽑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를 대변을 하는 숫자치고는 너무 작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저 덴마크 예전에 한동안 덴마크 맞나? 스웨덴인가? 그 자전거 타는 그 국회의원들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비율로 하면은 우리가 아마 지금 거의 1,500명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정확한 숫자인지 제가 지금 숫자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국회의원의 권한은 줄이고,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건 월급도 줄이고 그 이제 보좌관들 숫자도 줄이고 그 대신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서 정말 다양한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다양한 계층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좀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쨌든 사회적 약자 쪽도 마찬가지고 그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꼴이 안 나지. 지금 하여튼 못된 놈들이에요. 그리고 월급, 국회의원 월급,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그 연봉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월급을 책정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땅땅땅 때리잖아. 자기 월급 자기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말도 안 되게 자기들 권한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우리들은 계속 쪼이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잖아요. 민생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들 월급만 계속 높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국민들이 신경을 써서 권한을 줄이고 그 대신에 국회의원 숫자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같은 돈으로 좀 더 좋은 효과를 누려야 돼요.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로비하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더 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럼 가반수 찬성을 해야 되죠. 가반수가 일단 참석을 해야 돼. 그러면 100명 가량만 참석을 하면 돼. 그럼 거기에서 또 가반수가 찬성을 또 하면 돼. 참석은 또 가반수, 거기에서 50명. 그럼 50명만 로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뭐 법안 하나 만드는 건 쉽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되고 같은 돈으로 그들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 잘 대변하는,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언론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기들 권한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장입니다. 본디소, 바탕소, 세상에 단 하나, 본디 내 모습. 왜 너답게 살지 못하였느냐.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하신 말씀에 뭐뭐는 참 잘났다, 뭐뭐는 못났다 라는 말이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큰 아버지였는데 건장한 체격에 성격이 호방하며 일까지 잘하는 뛰어난 분이었다고 한다. 그분을 필두로 하여 어머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품평을 하셨다. 주로 유능하고 남자다운지가 기준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생각 없이 느낀 대로 말을 하셨겠지만 생각 없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생각 없이 느낀 대로 말을 하셨겠지만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기준에 따라야겠다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편이지만 내가 어머니 눈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하기도 하였다. 잘나다라는 말은 사전에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다. 용모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어머니는 당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큰 아버지처럼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법관이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런 압박감에 좀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런 기준은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몰래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명문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똑똑해 보이는 아이가 많아서 도저히 내가 잘났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지금도 입학식 날 잔뜩 위축되었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다. 이런 기분은 10대 시절에는 상당히 컸고 점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대학교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난 사람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학력, 재력, 용모를 비교하는 습성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하다. 우리 좀 심하긴 하죠. 엄청난 사교육, 최고의 빈도를 나타내는 성형수술, 자기를 과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소셜미디어 등은 잘난 사람에 대한 욕구가 병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말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뭔가를 계속 자랑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사실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비교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좀 슬퍼요. 성형수술 진짜 제 주위에 성형수술 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 쌍꺼풀 수술 정도는 요즘에는 뭐 성형이라고 들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눈썹을 계속 찌른다거나 아니면 눈이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분들은 하는 거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애교고 막 보톡스 넣고 보형물을 넣고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아주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중독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게 안 이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뻐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몇 년 전 종교 지도자 한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존경받는 원로여서 가르침을 받을 생각에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를 할수록 실망감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큰 일을 여러 번 거론했고 얼굴에는 자기의 능력과 명예를 자랑스러워하는 의기양양함만이 가득하였다. 오랜 수행을 해온 종교인조차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했다. 우리 강의 어디 들으러 가면은 가장 핫바리 강사라고 제가 느껴지는 게, 근데 이 책을 듣는 분들 중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제가 딱 듣고 이건 좀 핫바리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 프로필 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프로필을 이거는 뭐 어디에서 뭘 했고 그걸 한 1시간 강의라면 한 15분을 쓰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거는 처음에 분명히 이제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띄워놓고 중요한 부분, 그 오늘 강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 근데 강의의 기법 중에선 그게 좋은 강의는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니까 나쁘진 않지만, 그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TV에 출연을 했고 뭘 했고 그러면은 뒤에 강의가 자신이 있으면 사실 그거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 띄워놓고 그냥 넘어가는 PPT 중에 한 장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정말 자기 시간에 4분의 1을 할애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강의가 자신이 없나 보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저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벗어난 생생한 신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만났다. 4살 된 손자와 2살 된 손녀가 주인공이다. 아이들이 웃고 울고 말하고 떼쓰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나뿐이다라고 외치는 것 같다.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특유한 무엇이 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데도 존재감과 자유로움이 넘쳐 나온다. 타고난 존재 자체로의 존엄함,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이 아이들이 커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지 유능할지 알 수 없지만 그 존귀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잘나야 한다는 기준을 강요받으며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다. 자신의 정체성이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린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양이 왕자님 2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둘이 형제예요. 그런데 한 애는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고 한 애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서 항상 좀 못 먹는 애를 좀 챙기게 되죠. 잘 먹는 애는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었으니까 이게 덩치가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을 걸 주면은 걔가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둘째 애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다 빨리 먹고 또 얘한테 와가지고 둘째 애를 밀어내고 또 먹어요. 근데 둘째는 입이 짧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항상 그냥 이렇게 밀려나는 거죠. 그게 항상 아침에 좀 슬퍼서 아침마다 사료를 줄 때마다 사료 이제 자율급식을 하니까 이렇게 큰 그거에 접시에다가 그릇에다가 사료를 담고 이제 첫째 우리 추천이한테 줘요. 그리고 거기 한 주먹을 쥐어서 이제 꿀잼이 우리 둘째한테 이렇게 주죠. 근데 이제 첫째가 보기에는 자기는 그릇에다 먹고 꿀잼이는 집사가 주는 손에다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맛있는 걸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요 며칠 최근에 심해졌어요. 한동안 제가 걔네들 키울 때 항상 그렇게 키웠는데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자꾸 그걸 먹다가 일로 와가지고
머리를 밀고 제 손에 있는 거, 손바닥에 있는 꿀잼이가 먹고 있는데 머리를 들으면서 지가 먹는 거예요. 그럼 꿀잼이가 절로 가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양손에다가 사료를 담아서 이렇게 왼쪽은 추천이, 오른쪽은 꿀잼 이렇게 해서 줬어요. 씻고 이제 나왔더니 꿀잼이가 추천이 첫째 이제 잘 먹는 친구가 침대 위에서 토한 거예요. 고양이들 동물들 잘 토하잖아요. 개도 잘 토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양보다 많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둘째가 나한테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더 먹은 거잖아요, 평소보다. 근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다 보면은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사랑을 주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연약한 애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쓸 뿐인 건데, 그래서 실제는 첫째가 더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 옆에 이렇게 자는 경우도 많고 제가 더 만져주는 경우도 훨씬 많죠. 그런데도 그걸 질투하는 걸 보고,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런 질투나 이런 것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냥 갖고 태어나는 원죄가 아닐까.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의 죄 있잖아요. 원죄가 아닐까라는 너무 깊이 생각했나요? 사려 가지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종교와 철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서 이미 존귀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혜의 사람으로서 알려진 유대인 라피, 주주야가 한 말이다. 내가 죽어서 신에게 돌아갈 때 신은 나에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지 않고 왜 너는 주주야답게 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이거 좀 의미심장하네요. 목회자나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한테 갔는데, 야, 왜 너는 모세처럼 살지 못했어?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니? 너는 왜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했어? 너는 왜 솔로몬처럼 똑똑하지 못했니?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왜 너답게 살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을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라는 것이다. 잘남이 아니라 나다움이 중요하다. 사회는 업적과 결과로 사람을 규정 지음으로 이러한 분위기에 대항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구나 내적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나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 라디오에서 하숙생 노래가 흘러나왔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제가 노래를 못하네요. 어디로 가는가? 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녹음을 끊고 싶네, 갑자기. 오랜만에 듣는 노래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최희준 특유의 부드럽고 따스한 목소리도 좋지만 새삼스레 가사가 빼어난 시라고 여겨졌다. 이 노래가 불후의 명곡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 가사에 깊이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일이 있다. 나그네 인생길을 특별하고도 명징하게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1989년 여름부터 1년 동안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 로스쿨의 객원연구원으로 머물렀다. 굉장히 잘난 사람이잖아요. 엄마가 어렸을 때 조금 그렇게 했다 그래도 어쨌든 이분 굉장히 공부 잘한 분이죠. 10월에 어느 바람 부는 날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나왔다.
도로와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TV에서는 지진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지진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하는 뉴스가 계속되었다. 더구나 10년 이내에 시애틀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주민들은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 일부 주민들은 그곳을 떠나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집값도 폭락했다. 대학의 동료들도 극도로 불안해하였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들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있었지만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다. 몇 달 뒤에 그곳을 떠날 단기 체류자였고 그곳에 소유한 집도 없어서 장기의 지진이나 집값 폭락을 염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오히려 나그네의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은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유의 느낌은 강력하고 신비하였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처음 알았다. 그 미니멀 라이프가 일본에서 이제 유행을 했던 이유가 그 일본 대지진이 있고 난 후에요. 그 이유가 이거랑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것을 잃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봤자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이런 걸 다 잃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걸 해봤자 뭐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를 끌고 그게 넘어와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거거든요. 어디서나 이런 식으로 살면 무서울 것이 없고 정말 좋을 것 같았다. 무엇을 갖고자 했을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비움의 삶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1년만 살기 때문에 나그네라면 지구상에서 수십 년밖에 못사는 이생의 삶 역시 나그네 아닐까. 1년과 수십 년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일까. 어차피 찰나와 같이 유한한 삶 아닌가. 당시 시애틀에서의 체험은 나그네 인생길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본 곳이었고 그 핵심은 자유로움이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세로 잡을게요. 예전엔 80으로 잡았는데 100세로 봤을 때 1년은 굉장히 작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100세로 봤을 때 100세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거를 내가 살지도 않는 그 지구상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에 비례해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사는 삶에서 1년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살지도 않는 지구의 나이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좀 제 생각이랑 좀 다르네요. 이와 같은 나그네 체험을 종교에서는 삶의 본질적 형태로 본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난 자리에서 나그네 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온갖 일을 다 겪은 130세의 노인이 자신을 단순히 나그네라고 칭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더 큰 모험을 하였다. 고향에서 족장으로 편히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요즘 말로 하자면 서울에서 큰 회사를 경영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프리카 험지로 떠나라는 말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집을 나가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후 나그네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조금만 중요한 일이 생겨도 마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도 된 양 그 일에 매달려 노심초사한다. 이 땅에 와서 수십 년 머물다가 저 멀리 떠나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고 만다. 환경과 조건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길 때마다 100년 후라는 말을 떠올리곤 한다.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중에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100년 후까지 계속되는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그네 정신이 웬만큼 되살아나서 자유로운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한 관광객이 어느 도시를 지나다가 널리 존경받는 라피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유명한 라피의 집에 초라한 방 한 칸에 가구라고는 책상과 의자 한 개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라피님,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가구는 어디 있어? 제 거요? 저야 이곳에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걸요. 라삐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소. 3장입니다. 웃음소. 웃음, 대나무, 숲, 바람, 소리. 우리 삶에 숨어있는 작은 기적들.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전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구의 부인이 겪은 일이란다. 50대 초반의 부인은 자녀들이 크고 인생 후반부도 준비할 필요를 느껴서 작년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땄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중풍의 치매 증상까지 있는 상급 장애인 할머니를 맡게 되었다. 워낙 장애가 심한 데다 성격이 난폭하여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영세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신체 일부가 마비된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그 역시 성격이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서 두 사람을 돌보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할머니의 대소변을 가려주고 목욕시키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할머니는 가끔 심술이 나면 방바닥에 대소변을 보거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여러 차례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두 노인의 딱한 형편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나 하는 마음에 일을 계속하였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인자한 모습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할머니가 부인에게 아마 아줌마에게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큰 재물이 생기던지 좋은 기회가 오던지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이게 뭔가요? 귀인인가요? 네. 부인은 싱거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평소처럼 할머니를 돌보았다. 그날 집을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부인에게 불쑥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댁이 집사람을 제대로 돌보는지 살폈어요. 한 해 동안 겪어보니까 정성을 다하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 돈을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가 워낙 완강한 바람에 통장을 받았고 나중에 보니 무려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부인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할머니 부부가 자신보다 어려운 형편이어서 일을 돌려주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면서 펄펄 뛰었다. 간신히 1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혹시 두 사람에게 필요할지 몰라 보관하고 있었단다. 부인은 불평만 하던 그들이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제가 사실 읽으면서 갑자기 2억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거짓이야. 왜냐면 2억을 통장에 갖고 있으면 임대주택을 못 얻어요. 영세 임대주택을. 근데 2천만 원 그래서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는 얘기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요행을 바라면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서도 이처럼 진실과 정성이 통하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약한 사람이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을 때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것을 느끼며 행복해진다. 이러한 기쁨과 고마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리라. 그리고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다. 그날 지하철에서 부인에게 이를 예언한 할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그런 신통력을 가졌을까? 이 역시 우리 삶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은 계산적이고 통속적인 삶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작은 기적들이다. 굉장히 따뜻한 이벤트 같은 거죠. 이런 신비한 일을 통하여 우리 삶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실과 정성이야말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법의 열쇠이며 이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 아닐까. 보다 올곧고 정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나에게도 기적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 마디의 주례사. 얼마 전에 친지의 딸 결혼식이 있었다. 도심에 있는 예식장에서 열렸는데 하객들이 많아서 몹시 붐볐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주례자는 보이지 않고 사회자가 유쾌한 입담으로 예식을 이끌어갔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맞절이 끝나자 신랑 신부 친구들이 나와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혼인서약을 하기 전에 예물교환을 먼저 하였다. 통상적인 순서와는 전혀 달랐는데 줄에 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았다. 간간히 터지는 웃음의 유쾌함과 싱그러움이 넘쳐났다. 친구들이 신부에게 꽃 한 송이씩을 주는 순서가 끝나자 갑자기 신부의 아버지가 주례석으로 올라오는 것 아닌가. 그가 신랑 신부에게서 혼인서약을 받고 성혼 선언을 하더니 주례사를 한다고 하였다. 센스가 넘치고 달변인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례사는 단 2마디였다. 이제 2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토닥토닥 잘 살기 바랍니다.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를 끝으로 결혼 예식이 끝났다. 신랑이 부모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서 하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여느 결혼식과 달리 하객들이 순서마다 박수를 크게 쳤고 아주 재미있어 하였다. 젊은이들의 꾸밈 없는 태도와 격식 없는 절차로 유쾌하고 소박한 결혼식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례사가 압권이었다. 나는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나도 종종 주례를 하는데 간단히 하려 해도 보통 5분이 넘었다. 긴장한 신랑, 신부에게 주례사가 들릴 리 없을 터이지만 덕담을 해주어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주례사를 듣고는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0마디 근사한 말보다 알콩달콩 토닥토닥이란 2마디가 마음에 훨씬 더 깊이 남지 않겠는가. 알콩달콩은 사랑과 재미를, 토닥토닥은 갈등과 조화를 뜻한다. 부부 생활에는 원래 사랑과 갈등의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를 이 2마디에 담은 것이다. 보통의 주례사가 산문이라면 이 주례사는 시였다. 산문은 잊혀지지만 시는 여운이 길게 남는다. 말은 짧을수록 태도는 솔직할수록 힘이 있는 법이다. 화려한 껍데기보다 거친 진정함이 진짜 감동을 준다. 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딸의 결혼식에서 2마디로 주례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힘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말 이 결혼식의 기획이 놀라웠다. 필요한 자리에 마침 신부 아버지의 동서가 내 옆에 앉았다. 결혼식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말하자 그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에 속사정을 말해주었다. 사실은 원래 주례를 맡기로 하였던 사람이 착각을 일으켜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는 바람에 제 시간에 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결혼식 시작 10분 전에 비상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대책이 전반부의 주례 없는 결혼식, 후반부의 신부 아버지 약식 주례였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던 사실이 멋쩍어졌다. 미리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 결혼식은 어느 결혼식보다 멋지게 진행되었고 주례사는 하나의 전범이 될 정도로 깊은 인상을 준 것 아닌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졸속으로 꾸민 것이라고 하여도 결국 신랑 신부나 친구 신부 아버지의 됨됨이에서 나온 것이리라. 알콩달콩 토닥토닥이란 말은 신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순간 밖으로 튀어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생에서 무엇을 도모함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세심하게 준비하느라 노심초사하지만 결국은 우리 됨됨이만큼만 이루는 것이 아닐까. 노력하기는 하되 어느 일에도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고는 애써서 도모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저도 주례 없는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신부가 제가 좀 더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욕심이 좀 과한 거죠. 원래 좀 이게 욕심쟁이에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예술가가 한 명이 나와요. 한 명이 나와서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예술가가 나오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거기를 이제 그 결혼식장, 일반 결혼식장은 아니었어요. 약간 파티 같은, 파티 이렇게 하는 곳이었는데, 하얗게 막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뭘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돌면서 그 빨간 리본 있잖아요. 줄을,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쭉 하는 건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예술적으로 하려니 얼마나 그걸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한 20분은 돈 것 같아요. 제 기분상. 근데 결혼식에 20분 동안 예술 활동을,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전유예술 같은 걸 본 거죠. 사람이 막, 그 어르신들은 지겨워 죽으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도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 견디는 것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뒤에서 막 수근거리고. 근데 이제 더 문제였던 게 음식 식사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호텔 음식이 익숙하잖아요. 그 이제 접시에 요만한 그 약간 두툼한 그 스테이크가 나오는 게 지금은 좀 익숙한데 그때만 해도 익숙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고 나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그 불만을 입으로 막 표출하기 시작하. 이걸 먹으라고 준 거냐? 배고파 죽겠다. 컵라면을 갖고 와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뒤쪽 편에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이게 쭉 가면서 제가 조금 마음에 조금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우리의 됨됨이만큼만 이루는 것이 아닐까. 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조금 이게 들면서 그러면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의 됨됨이가 좀 뭐 좋지 않은 건가? 좀 많이 부족한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갑자기 좀 슬퍼지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의 얘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어쨌든 얘 자체가 좀 가벼운 거잖아요. 주례사가 주례를 보는 사람이 못 오게 돼서 그분이 이제 급박하게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건데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거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애를 많이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됨됨이만큼만 이루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애써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거를 다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이제 4장 소소소 나답게 사는 기쁨. 이제 그 작을 소자와 바탕 소자, 웃음 소자를 합쳐서 소소소 다 합쳐서 하는 얘기가 나답게 사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변화한 사람 말콤 X. 법관으로 형사재판을 하면서 60대, 70대의 노인, 피고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주로 상습 절도와 상습 폭력범들인데 이들은 10대 때부터 계속 재판을 받았고 일생을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들이다. 상습 범죄자들은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학력도 아주 낮은 데다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의 상처가 깊고 황폐해 있다. 새로운 삶을 살 만큼의 정신적 자원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 마음이 답답해지곤 하였다. 이들은 사실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아도 비슷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이 좀 나아진 듯 하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전에 미숙하고 욕심 사나운 모습이 다시 나타나곤 한다.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인가? 사람이 얼만큼 변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격이 변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격적인 면에서 그게 정말 나 이제 안 그러나 보다 라고 이제 마음 편하게 있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드러나서 문제가 일어나요. 수행이 좀 더 필요한 거겠죠.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나에게는 한 사람의 삶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말콤 X. 그의 자소전만큼 이 문제에 대하여 놀라운 해답을 주는 책은 없을 것 같다. 흔히 말콤 X를 과격한 흑인 운동을 주도하다가 피살된 시민운동가 정도로 여기지만 그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근본적인 정신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은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 말콤 X의 아버지와 삼촌은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이 약간 문제가 좀 생겼다는 거죠. 주 정부는 남겨진 8남매의 소원을 무시한 채 이들을 보육시설과 입양가정으로 뿔뿔이 흩어버린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 사창가, 중매인 등을 하면서 외로움과 좌절감으로 가득 찬 10대 시절을 보낸다. 차츰 더 난폭해져서 권총 강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20세 때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증오심에 가득 찬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이슬람 운동을 알게 되어 스스로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그 전도자와 편지를 주고받으려다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무지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백과사전을 대출받아 무조건 첫 단어부터 베껴 쓰면서 책 읽기 시작한다. 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한편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무서운 기세로 책을 읽었다. 역사, 종교, 전기물 등 닥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진리와 지식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눈을 뜨게 된다. 자신이 그동안 절망 속에서 폭력과 쾌락으로 도피하며 지냈다는 점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된다.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때의 심정을 그는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감옥에서의 독서가 나의 인생길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독서는 나의 내부에 있던 숨겨진 열망, 즉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려는 열망을 일깨워 주었다. 하루 15시간씩 열중해 공부함으로써 나의 무지를 깨우칠 수 있는 곳이 감옥 말고 어디에 있을까? 내 인생에서 이처럼 정말로 자유스럽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출소한 후에도 이슬람 성직자가 되어 흑인을 위하여 맹렬히 활동을 시작한다. 감옥에서 독학으로 쌓은 엄청난 독서량으로 뛰어난 지성을 구사하여 백인들의 허위와 비도덕성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변화된 사람답게 행복하고 깨끗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공부와 신앙생활을 기피하여 감화력이 큰 인격으로 성장한다.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활동하다가 40세 때 암살당한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군요. 저 몰랐네요.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환경이나 심리적 상처 때문에 내면 변화가 어렵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부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형제들이 강제로 헤어졌으며 20대를 감옥에서 지냈고 평생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의 인생보다 더 가혹한 삶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선한 것으로 바꾸었고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우리는 얼만큼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다면 한없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노력하는 한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한없이 변할 수 있답니다. 저도 한번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처칠의 초상. 현대사를 결정지은 분수령을 하나로 1945년 5월을 꼽는 학자들이 많다. 이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초기 프랑스를 돌파하고 영국 본토 침략을 눈앞에 둔 때이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덩케르크와 다키스트 아워가 모두 이때를 다룬 것이다. 만약 영국이 독일에 패하여 그 지배를 받았더라면 세계에 오늘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나치즘이 세계를 지배하였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추축
추축국이 뭐죠? 추축국인 일본의 식민지로 오래 남았을 터이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제가 추축국을 몰랐네요. 제가 무식쟁이였네. 추축국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뜻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싸웠던 나라들이 형성한 국제동맹을 가리키는 말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세 나라가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영국이 이기지 않았다면 당시 영국은 전쟁 준비가 부족하여 독일을 막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독일에게 머리를 숙이고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서 전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다. 그는 이전부터 히틀러의 야욕을 꿰뚫어보고 군비 강화를 주장했지만 전쟁 광이라는 비웃음만 받아왔던 터였다. 그는 1945년 5월 10일 66세였다네요. 수상으로 취임하였으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영국군 20만여 명은 덩케르크에서 포위되어 독일군에게 괴멸되기 직전이었다. 일부 관료들은 영국이 패망할 경우 자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공포심이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다. 처칠은 야당을 포함하여 전시 내각을 만들어 격렬한 토론 끝에 평화협상론을 철회시키고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지휘하였다. 국민들에게 라디오 연설을 자주 하여 청취율이 70%가 넘었을 때도 있었다네요. 이렇게 연설을 자주 하여 이 전쟁은 영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과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사명감을 일깨웠다. 전쟁에서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에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자부심과 용기를 되찾았다. 이 말이 이거죠. 뺏긴 거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준 거는 못 찾는다는 거죠. 항복을 하면 내가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을 순 없지만 내가 뺏긴 거는 나중에 힘을 모아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절망 속에서 국민을 이끌어 적과 맞서도록 하였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가 없었더라면 독일을 이기지 못하였거나 이기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이다. 그는 예언자적 통찰력과 결단력으로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 역사를 이끈 영웅이었다. 이 영웅은 어떻게 하여 이처럼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의 내면은 겉모습과 사뭇 달랐던 것 같다. 그가 태어난 공작 가문은 대대로 심한 우울증 병력이 있었다. 아버지는 45세의 정신적 질환으로 죽었고 모친은 바람둥이로 20세 연하남과 결혼하였다. 아내인 클레멘타인은 불안증이 심하여 휴양을 떠나 그와 따로 지낼 때가 많았다. 자녀인 사남매의 운명이 그 가족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일찍부터 후계자로 키운 장남은 성품이 고약하여 기피 인물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장녀는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였다. 차녀는 배우를 하다가 여러 차례 스캔들을 일으켰고 역시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다. 세 사람은 모두 한두 차례씩 이혼을 하였다. 오직 막내딸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였다. 처칠은 자신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배려심이 부족했다. 술을 과하게 하였고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장광설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다. 장광설이라는 게 그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데 특히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좀 허세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포인트 없이. 그리고 뭐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가 좀 난처하면은 일부러 막 다른 장황한 얘기들을 막 하는 진짜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76세 두 번째 수상이 되었는데 건강이 나쁜데도 사퇴를 거부하다 80세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수상직을 내려놓았다. 21세기 영국이었다면 이처럼 독선적이고 야심이 큰 성품으로는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로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 윈스턴 처칠 굉장히
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네요. 결국 전쟁이란 상황이 영웅을 만든 셈이다. 세계를 지켜낸 위대한 업적과 뛰어난 예지력, 동시에 치기에 가까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그리고 어두운 가족 관계. 처칠은 하나의 초상으로 그리기에는 너무 크고 복잡한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는 말년에 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라고 쓸쓸하게 말하곤 했다. 영웅은 상당 부분이 시대의 산물이고 내면은 자신의 고유한 것이다. 내면을 드러내는 외면이 그려져야 진정한 초상이 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처칠의 초상에는 당당함, 강인함과 어울려 쓸쓸함과 회한도 담길 것이다. 위대함과 허약함은 함께하는 것이며 삶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다. 어떠십니까? 소소소 진짜 나로 사는 기쁨. 이 책은 한번 저는 사서 읽어보기 이 요약본이 마음에 드셨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삶이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좀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앞으로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